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로블록스라는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살펴보면서 지금 메타버스 트렌드랑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고요. 그걸 정리한 내용을 오늘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로블록스는 오늘 이제 낮에 오늘 한 4~5시간 전에 뉴스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서 좀 났었고 실제로는 이제 어제 뭔가 트위터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엑솔라라는 회사에서 이제 리플을 이제 뭐 결제 지원을 해주겠다. 결제 수단으로 추가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약간 루머 비슷하게 났던 것 같아요. 이 엑솔라라는 회사는 이제 전자결제 대행 회사고요. 어,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이제 에픽게임즈나 다른 이제 여러 미국 유수의 이제 게임사들 결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플을 로블록스나 다른 게임 내에서 결제 통화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루머가 이제 트위터 통해서 이제 퍼져 나가면서 갑자기 오늘 이제 얘기가 나오길래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 보시면은 지금 로블록스 상황이 어떻고 리플 추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파급력과 물론 이제 로블록스는 지금 당장 웹3나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지는 않고 있어요. 어, 뭐 마인크래프트나 이제 다른 샌드박스류 게임들과 비슷하게 아직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좀 지금 로블록스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 블록체인이 과연 좀 들어갈 수 있을지 뭐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하고 뭐 리서치를 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메타버스는 사실 어, 어떤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50분한테 여쭤보면은 50분 다 다르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모호하고 아직은 와닿지도 않고 사람마다 이제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현실과는 다른 가상세계를 일컫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상호작용을 좀 가상 공간에 구현한 여러 가지 형태나 컨텐츠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 게임과 같은 오픈월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공간에서 뭐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좀 관념적인 정의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지금은 메타버스랑 게임이 좀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랑 이제 게임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자생적인 이제 생태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고 가상 경제, 그 가상 세계에서 돌아가는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 자체가 웹3나 좀 블록체인하고 이제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의 메타버스가 약간 그런 웹3나 블록체인과 좀 많이 엮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 메타버스랑 게임을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요 이미지 보시면은 요게 이제 국민대학교 이제 AH랩에서 이제 좀 만든 표인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 높은 자유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메타버스랑 게임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구분이 좀 쉽지는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구분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실 샌드박스 장르에 속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 샌드박스 게임은 좀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하고요. 특정한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있어도 좀 유저가 자유롭게 좀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목표라는 것 자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고 몬스터를 잡고 싶으면 몬스터를 잡고 그냥 가만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살고 뭐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플레이하는 이런 장르들을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그다음에 뭐 오늘 얘기할 로블록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샌드박스 장르를 기반으로 좀 여러 가지 이제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표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는데, 뭐 국내에서도 사실 뭐 제페토나 SK텔레콤의 이제 이프랜드,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에서 만드는 도깨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해외로 보면은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이제 더 샌드박스, 그다음에 에픽게임즈에서 만드는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게더타운, 뭐 디센트럴랜드, 페이스북에서 이제 만드는 호라이즌 월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좀 엮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중에서 이제 오픈월드 혹은 이제 게임 성향을 갖는 이제 플랫폼들도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좀 마케팅용이라고 이제 좀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 및 해외 플랫폼들을 보면은, NFT나 어떤 이제 암호화폐를 도입한 곳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웹3나 블록체인 요소를 도입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의 이제 생태계, 경제 생태계에 맞는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곳들도 있고 좀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판적인 시각이 좀 다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뭐 대표적으로 여러 꼽자면은 뭐 20년 전에 출시했던 뭐 세컨드 라이프류의 그래픽과 게임성, 그리고 뭐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부재, 메타버스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뭐 이런 콘텐츠의 부재. 그 다음에 테마성 투자 혹은 이제 마케팅 키워드 이런 것들로 좀 전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지금 되게 허상 혹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키워드는 좀 빠르게 부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뭐 그래픽과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제도나 이런 법령 등이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난립하는 메타버스 키워드,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뭐 자칭 타칭 다 메타버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독보적으로 좀 손꼽히는 세계 최고의 이제 세계 최대, 최고라기보단 세계 최대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를 오늘 주요 이제 아젠다로 좀 삼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세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본인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 그 당시에는 그냥 지금도 그렇지만 레고 그리고 이제 블록으로 대표되는 그래픽을 가지고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던 그냥 단순한 이제 게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한 2년, 3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단순한 게임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키워드를 본인들의 이제 애뉴얼 리포트나 IR 자료나 이런 것들에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지금 방향을 아예 잡은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다 메타버스틱하게 좀 많이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진행했던 이제 로블록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바스추키 CEO가 5개년 미래를 말하면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좀 메타버스틱한, 지금 오프라인 물리적인 이런 컨텐츠들을 이 로블록스 안에 가져다 주는 이런 형태의 로드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한 5,6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좀 나와 있고요. 로블록스를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사용자가, 유저가 게임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게임을 직접 만들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약간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블록스 안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은 다 유저들이 직접 개발하고 만든 거고요. 이 유저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다른 사용자가 직접 그 방이나 게임에 입장해서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특이하게 게임이라는 용어보다는 익스페리언스, 경험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이제 우리는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다라고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보니까 누적으로 쌓인 게임의 숫자만 수천만 개, 물론 이제 실제 플레이되는 게임도 수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들의 장르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실 이 게임이 조작성이 되게 막 뛰어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키보드의 방향키, 그 다음에 점프,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 뭐 컨트롤, 알트,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조작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조작성만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장르들, 예를 들어 오비라고 하는 로블록스 특유의 이제 워딩으로 표현되는 점프 게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시뮬레이터, 디펜스 게임, 그 다음에 슈팅 게임, 그 다음에 뭐 스토리,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그냥 뭐 심즈 같은 이제 프리플레이를 하는 그런 장르들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단순한 게임 플레이에서 그 게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총체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는 지금 어린이용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하죠. 뉴스를 보니까 한 2년 전에 미국 어린이의 절반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바로 로블록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뉴얼 리포트에서 이제 데모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는데 확실히 어린이, 이 16세까지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과거 한 2년, 3년 전에는 이게 이 수치가 8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60%로 많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거와 이제 반대급부로 17세 이상 비율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용 게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뭐 투자 관점이든 뭐 투자 유치 관점이든 아니면 성장 관점이든 아예 노선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바꾸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 생태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게임을 직접 즐기는 유저가 있고요. 크리에이터와 개발자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는 사실 같은 의미예요. 크리에이터 안에 개발자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는 유저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해서 가상 통화를 얻는 구조입니다. 이 가상 통화는 암호화폐는 아니고요. 로벅스라고 불리는 로블록스 안에서 사용하는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는 그럼 뭘 만드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임, 경험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로블록스가 아바타 기반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경험들이다 보니까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 이제 UGC라고 불리는 아바타가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뭐 모자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안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게임 패스라는 좀 특혜성 아이템 같은 것들도 있고, 로블록스도 프리미엄 유저, 이 개별 유저들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이 프리미엄 유저들이 내 게임을 많이 즐기면 또 이제 가상통화를 또 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게임을 만들거나 아바타를 만들 때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들도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와 개발자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제가 이제 재무제표 한번 뜯어봤는데, 로블록스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22년에 이제 매출이 한 22억 달러 수준이고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와 개발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연매출의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좀 더 살펴보니까 1,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크리에이터가 한 8명 정도 있고요.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크리에이터가 여기서 한 거의 한 600, 700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은 사실 로블록스 연매출의 30% 이상이니까 22억 달러에서 30%면은 한 6억 달러인데 물론 이제 이 6억 달러에서는 평균의 함정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번 크리에이터가 너무나 많이 벌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중하위권도 크리에이터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뭐 1만 달러, 10만 달러 이상 벌어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수천 명이 존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로벅스라는 것은 로블록스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통화고요. 이 로벅스는 플레이어가 다양한 아이템이나 어떤 경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로블록스의 가상화폐고요. 이 로벅스를 얻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이 경험이나 이제 에셋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벅스를 그 크리에이터나 개발자들이 얻게 되면은 이 로벅스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그런 절차까지 이제 진행이 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만 원에 1,700개 이제 로벅스를 구매를 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아마 이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하면은 요 로벅스를 더 준다. 쉽게 말하면은 현질을 할 때 이제 너가 멤버십 구독을 하면은 더 얹어서 줄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매출이나 비용 구조를 제가 뭐 딥하게는 아니고요. 뭐 주식 관련한 뭐 종목 분석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살펴봤는데 매출은 약 22억 달러, 원화로 이제 약 한 3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디벨로퍼 익스체인지 피스가 크리에이터 수익, 이게 이제 비용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6억 달러 수준. 그리고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주 매출원은 방금 말씀드렸던 로벅스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어린이와 이제 청소년들이 로벅스를 한 3조 원어치 구매를 한다. 1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로벅스가 어느 정도는 뭐 암호화폐랑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다가갈 수는 있지만 이 이미 완성된 로블록스의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로벅스가 실제로 사용되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블록스가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연 수익이라고 해서 뭐 사실 저도 이걸 잘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로벅스를 이제 유저가 직접 구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바로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좀 한 23개월, 24개월 정도 이제 상계가 되면서 나눠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실제로는 2022년에 22억 달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아마 조금 더 높은 실제 수익이 잡혔다, 매출이 잡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블록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메타버스 트렌드를 좀 보기 위해서 올해 이제 9월에 진행한 로블록스 개발자 컨퍼런스 RDC 2023이라는 컨퍼런스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매년 이제 글로벌 로블록스 커뮤니티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이제 제품 정보 교환하고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대표나 뭐 CTO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지난 연도에 적용했던 제품이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지표나 미래나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총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밝혔던 내부 지표는 실제로 이제 지금 2분기 기준으로 현재 한 6,500만 명의 유저가 매일 평균 2.3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치면은 DAU가 6,500만 정도 수준이고 이 DAU 중 1,000만 명 이상이 매일 아바타를 업데이트한다. 뭐 실제로 아바타를 로벅스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에셋으로 갈아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상호작용을 1,000만 명 이상이 맨날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6억보다는 좀 더 높이 6억 8천만 달러 수익. 요거는 이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산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다각도로 살펴보면은 탑10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수익은 연평균 약 2,700만 달러. 2,700만 달러면 진짜 좀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 같은데, 탑 100 크리에이터가 가져간 수익도 연평균 한 100만 달러 수준인 것 같고요. 탑 1000 크리에이터가 가져간 수익도 연평균 6천만 달러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어지간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2020년 대비해서 1.5배, 2.2배, 4.2배 증가할 정도로 로블록스는 일단 뭐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RDC 2023에서도 로블록스가 주목하는 화두는 뭐 다들 아마 잘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인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뭐 게임 내의 컨텐츠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나 그래픽 작업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을 했는데 로블록스 역시도 생성형 AI를 올해 이제 2월부터 좀 많이 공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미 좀 구현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고 내년 정도를 이제 목표로 좀 잡고 있는 기능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바타 디자인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라는 대화형 이제 기능을 통해서 게임이나 에셋 개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로블록스가 아무래도 이제 좀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이제 음성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음성 대화 관련해가지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쨌든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과 뭐 경험, 뭐 에셋 등 콘텐츠 생산성 증대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 BM의 본질이 사실 좋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유지되는 거라고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유저들도 계속 들어올 것 같고요. 좀 이쁘고 특별하고 멋있는 아이템들이 계속 많아야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뭐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대화형 AI 어시스턴트는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입력을 하고 특정 장면을 만들고 3D 모델을 편집하고 특정 객체의 어떤 트리거나 이벤트와 관련된 대화형 동작을 적용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바타 관련한 건데, 사실 로블록스의 아바타는 약간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레고 형태의 아바타인데, 아마 이게 이제 게임에서 메타버스로 이제 플랫폼이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이 아바타들도 좀 여러 가지 형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요 이미지에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아마 이거 바스추키 CEO의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3D 아바타일 텐데, 요 이제 아바타 생성과 관련된 생성형 AI는 전문적인 3D 툴 없이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하는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요. 뭐 2D 이미지에서 바로 3D 스타일화된 아바타나 단순하게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서 있는 것보다 여러 포즈나 혹은 이제 뒷모습이나 여러 뷰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 아마 여기서 이제 3D 디자인 같은 것들 툴 블렌더나 이제 뭐 시네마 뭐 4D나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간단한 3D 아바타를 만드는데도 뭐 리깅 작업부터 애니메이션 넣으려고 하면은 리깅 작업부터 사실 여러 각도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낮추면서 뭐 시간 같은 비용들을 낮추면서 쉽게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기능의 도입 목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음성 커뮤니케이션 조정. 아무래도 이제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 메타버스가 미국에서 주로 많이 플레이를 하지만 뭐 아시아, 국내에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국내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블록스에서 탑 10 국가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아시아, 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음성 번역이 되게 매끄럽게 돼야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블록스 같은 이제 메타버스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건 욕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비하라든지 이런 좀 정책을 위반하는 이제 채팅을 하거나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연령대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더 높을 텐데, 이런 특정 키워드를 탐지하는 실시간 음성 감지 시스템이나 필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를 생성할 때는 로블록스 자체 리소스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만드는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특성에 따라서 생성형 AI에 대한 평가까지는 아니고 약간 감상
제 개인적인 감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생성형 AI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결과물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어렵다. 이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이쁘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는 컨셉이나 톤이 일관돼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 보장이나 혹은 뭐 약간 거부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로블록스 안에서 도입된 이 생성형 AI는 자체 리소스를 학습했다 보니까 로블록스 톤이나 디자인에 맞는 결과물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프롬프트를 되게 막 특별하게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입력하지 않아도 로블록스 틱하게 로블록스와 결이 맞는 에셋이나 컨텐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 좀 약간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되게 많은 컨텐츠나 경험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재미를 담보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좀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낮다 보니까 특정 에셋이나 게임을 개발하는 유저들도 나이가 좀 어릴 수 있다 보니 이런 기술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숙련도 측면에서도 좀 약할 수 있다 보니 이런 게 양산되면 오히려 플랫폼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이제 5년 후 미래를 이제 RDC 23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10개 정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블록스는 포춘 500대 기업들이 결국 로블록스를 채용 장소로, 채용 플랫폼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잽이나 그다음에 이제 게더타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 채용 설명회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로블록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같이 한다.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 이제 K12라고 하는 건데, 이 K12 커리큘럼을 로블록스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 로블록스 안에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세 이하가 거의 한 60%를 차지하는 로블록스인데, 17세 이상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표방하다 보니까 17세 이상이 즐길 수 있는 경험들도 특별하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성인양 뭐 되게 불법적인 거나 좀 이상한 건 안 되겠지만 17세 이상 성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 뭐 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합법으로 하면 되긴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에서는 이것도 사실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로블록스도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특별하게 이제 화상통화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어, 기존에 이제 공유됐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로블록스의 크리에이터들은 로블록스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가상 제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가상 제품을 실물로도 옮겨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로블록스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실물 이제 제품으로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이제 가상 세계에 있던 아이템을 이제 밖으로 꺼내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로블록스도 뭐 리니지의 이제 집행검, 뭐 진명왕의 집행검처럼 되게 비싼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실물로 꺼내오면은 좀 어느 정도 반향도 일으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는 가족을 위한 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채용이나 교육이나 이제 비즈니스 툴 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로블록스에서 탑 패션 디자이너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그는 물리적인 패션을 경험해보지 않은 디자이너. 쉽게 말하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디자이너가 아닌데 로블록스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이제 한 뭐 100억, 200억 정도를 로블록스로만 이제 자기의 이제 의류나 어떤 아이템 판매로만 이제 벌어들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 패션 디자이너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음성 커뮤니케이션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던 싱어나 이제 어떤 뮤지션이 로블록스 안에서 이제 가상 콘서트를 즐기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폰을 사용해서 그냥 뭐 되게 거창하게 뭐 장비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로블록스 개발자와 크리에이터, 이 로블록스 창작자들의 가치가 1빌리언, 10억 달러 이상의 이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계속 강화하면서 유저들도 계속 유입시키고 이 유저들이 이제 계속 특정 크리에이터의 이제 제품을 계속 사주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로블록스가 되게 좋은 거 같고 되게 전도 유망한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는 좀 지표가 좀 꺾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블록스나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IP와 저작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런 아이템들, 아바타를 꾸미는 아이템들을 왼쪽에 보면은 요건 다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IP잖아요. 그런 것들을 로블록스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직접 그냥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로블록스에서 제지를 안 하고 있거나, 뭐 못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고, 오른쪽에서 기존에 있던 비싸게 팔리던 아이템을 색깔만 바꿔서 마켓플레이스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는 방금 보여드렸던 UGC 이런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는 로블록스의 검열 통과 이후 판매가 개시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검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랑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얘기했던 게 권리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항목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시를 중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로블록스 유저들이 이제 침해당한 회사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면서 너네 이거 침해하는 에셋들이 여기 로블록스 안에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제 좀 역으로 신고를 하는 형태를 좀 많이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블록체인이 메타버스 상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고 뭐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가 뭐 이런 변리사도 아니고 특허나 이제 법과 관련돼서는 좀 무지하지만 여기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작권 관련해서 일부 프로세스에서는 전통적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성을 확실히 블록체인이 좀 제거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라클을 비롯해서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블록체인 위에서 좀 컨트롤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기록되기 전에 기록 대상인 디지털 저작물이 과연 이게 이제 다른 저작권을 침해를 했는지 이런 위변조를 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오라클이죠. 그다음에 메타버스에서 만약에 누가 침해를 했는데 이 가해자, 이 침해자를 신속하게 좀 식별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당장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런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나 IP 규정 집행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국가별로 아마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어기거나 미국에서 어기거나 뭐 동남아에서 어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조치나 이런 규정을 집행하는 게 좀 많이 다를 거라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좀 아니다 보니까 좀 막막한 부분이라서 사실 약간 아젠다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마 OT 때 누군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 스토리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국내 이제 레디시의 이제 창업자 분이 만드신 스토리 프로토콜, 요게 이제 웹3 기반 IP 인프라 개발 스타트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컨텐츠 제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블록체인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하면서 요걸 이제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서비스
라고 보면은 스토리 프로토콜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서칭해도 자료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요거 좀 잘 발표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